제가 좀 같이 얘기해줘. 네. 어디서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제가 우선 정책 사례는요, 그 검증 모형으로 이제 그 정책을 한 건데, 그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그거 정책에 대해서 조사했거든요. 그 이제 이게 그 무슨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 이제 그 사교육 못하게 하려고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이제 영어 교육을 방과 후에 못하도록 한 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유치원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유치원도 방과 후에 이제 영어 특별 활동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교조에서도 이제 그 학습 문화보다는 놀이 문화로 애들을 교육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이제 정책을 말했는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영어 교육을 반대하면, 금지시키면 그게 전부 사교육으로 이제 넘어가니까는 그 부담이 많이 돼서 그 반대가 엄청 거세가지고 이게 3주 만에 정책이 유예됐거든요. 2017년 12월인데 그때 그래서 유예되고 나서 2018년 9월 달에 이제 이거를 다시 그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라고 이제 그 시민 참여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이 정책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뭐 수정하면 좋을지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다시 이거 영어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을 다시 철회했어요. 그냥 다시 없던 걸로 하기로 하고, 이제 그 대안으로는 이제 그 무상 교육 과정이라고 지금 누리 과정이라고 그걸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어 교육을 넣으면 좋겠다고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조사한 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기존의 정책을 없애고 무상교육에 영어 포함을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에서 이것만 기존에 이제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 방과 후에 이제 원래 영어 교육하고 있던 거를 그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학부모 반발이 너무 거세가지고 다시 정부에서 철회하고 이제 다른 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쟁 모형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알아서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급진적인 거는 반대한댔잖아요. 그거 부분에선 정부랑 비슷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내용상으로는 막 상세하게 못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알아온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책 결정 사례랑 의사 결정 사례 두 가지 나눠서 조사를 하는데, 정책 결정 사례는 대부분의 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랑 고교 무상급식 교육 문제랑 그리고 주 52시간제 하는 것과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제,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는 지금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초등 전학년 돌봄 교실 확충하는 문제가 이제 정책 결정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시행 중이기도 하고 내년까지도 올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주 52시간제를 만족 모형으로 이제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족 모형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에 그런 과거의 대안 목록을 이제 좀 비교해 보면서 현재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책 결정이 나서 집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다른 주제들보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52시간 근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찾은 게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 52시간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주 52시간제가 원래 주 5일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로기준법이 보니까 이제 점증 모형으로 비교를 제가 좀 해봤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이 뭐 1953년부터 제정돼서 이제 계속 조금씩 보니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진짜 점증주의 배운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97년에는 전에 있던 근로기준법이 폐지돼서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26회 정도가 조금씩 계속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 52시간제랑 원래 주 52시간제가 작년에 이제 도입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는 또 보니까 주 5일제로만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개를 봤는데, 주 5일제는 이제 평일 40시간인데 거기서 이제 연장으로 12시간까지 가능하고 주말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총 최대가 68시간이 근무가 가능해요, 일주일에.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점이 많다고 위에서 좀 느꼈다 보니까 이거를 작년에 주 52시간제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크게 바뀐 게 아니라 평일에 40시간은 동일하고 평일 연장 시간을 없애고 평일이랑 주말이랑 휴일을 이제 12시간 해가지고 총 52시간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계속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서 이거를 점증 모형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저는 일단 쓰레기통 모형 하나 하고 앨리슨 모형 한 개 적용할 수 있는 거 찾아봤는데요. 옛날에 쓰레기통 모형 적용할 만한 거는 새만금 사업할 때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 이렇게 4개 모여서 점화 계기로 인해서 의제화된다고 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인데,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 이게 노태우 후보가 전북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새만금 사업을 들고 나왔어요. 이 새만금 사업이 오히려 농지가 부족하다거나 막 쌀 생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때 노태우 후보가 좀 위기 상황이었는데 전북 민심을 좀 잡으려고 갖고 나왔어요.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노태우 후보의 전북 민심 확보고, 이 해결책으로 이 사업의 문제에 대응하려고 이게 창조한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1970년대 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게 새만금 사업 문제가. 그런데 이때 위기 상황이 딱 되니까 1983년 이 노태우 후보가 정책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참여자는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노태우 대통령이고, 기회와 세계가 딱 합쳐지니까 점화 계기, 87년대 대통령 선거라는 점화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의제화된 걸로 새만금 사업이고요. 저는 저희 나라에 실제 적용된 사례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해서 사례들 찾아보는데, 모형들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모형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모형이 다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좀 찾아보다가 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 설립 이게 좀 보여서 일단은 제가 쓴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일단 가져왔는데, 보면은
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쓰레기통 모형 다음에 나왔던 정책의 창에 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페이지 보시면 여기 정책의 창 모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통 모형 바탕으로 하면서 세 가지 흐름 여기 보면은 이게 정책 주창가라고 해서 정책 활동가가 이거 보면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이렇게 해서 정책 의제의 결정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가지 말고 정책 활동가가 들어가는 게 정책의 창 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한국 콘텐츠 영어 설립했는데 이 뒤에 내용들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흐름이랑 정책 활동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이 9페이지 보시면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랑 또 11페이지에 보면 입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갈등이랑 의견 대립 생기면서 그 사이에서 정책 주창가 그 사람 개입으로 해서 이게 결정되는 식의 방안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한 번만 읽어봐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정책의 창 그걸로 해서 이거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일단 이거를 복사를 해와서 나중에 한 번 더 보면서 어떻게 쓸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나는 그 전쟁 모양에 따라서 조사를 몇 개 해봤는데 나 전쟁 모양이 그 정책을 조금씩 수정 보완하면서 다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육아휴직이랑 실업급여 증가랑 청년구직 지원비 이렇게 해왔는데 육아휴직이 일단 지금 매년 조금 육아휴직 제도가 항상 매년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들이 이제 육아휴직이 조금 늘고 있는데 2018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12,000명에서 17,000명 정도가 46%밖에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제 늘리고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월 상한액이. 그러니까 3개월간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됐고 3개월 동안 최대 7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그것도 전쟁 모형이라고 생각했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새로 이제 생기는 건데 이거는 원래는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그 근로자가 이제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하면은 5일 안에서 3일 이상 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번 년부터는 출산 휴가가 6급으로 하는 게 11일로 늘어나고 충고 시기가 원래는 청구를 하고 나서 5일 안에 범위에서 3일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90일 이내로 늘어나서 이걸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도 가능하고 또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들이 이제 지원도 금액도 높여가지고 2019년 올해부터는 좀 새롭게 달라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자료를 찾다가 저도 다른 분이 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이 쓰레기통 모형이 무정부 체제에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중앙집권 체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게 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리고 상하분리 정책 결정에 설명함에 있어서 쓰레기통 모형이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철도 사업의 구조 개혁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정부가 통신이나 전기가스 같은 것들을 뭐 정부 직영 체제를 사용을 해서 점점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막 부채가 쌓여지면서 이게 문제가 점점 쌓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고속철도 있잖아요. 우리 아는 KTX 그거를 갑자기 한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아 이거 KTX 하면은 문제가 더 심해진다. 걷잡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리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의견도 있고 철도공사 측의 의견도 있고 노동자 측, 노조 측 다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혼재되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쓰레기통 모형에서 그 아까 말씀해주신 점화 계기를 통해서 빵 터져서 이게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결정이 됐냐면 일단 김대중 정부가 출시할 때 이거를 딱 내밀어요. 이거 하겠다, 민영화 하겠다 처음에. 민영화 하겠다고 해서 막 추진을 하다가 이게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딱 봤을 때 이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 있을 때는 약간 뭐 외국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영화를 해서 정말 성공을 한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게 성공했다가 갑자기 팍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민영화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민영화를 가던 방향으로 가다가 그 계기를 통해서 민영화는 좀 너무 심하고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공사 쪽으로 가자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다중흐름 모형 있잖아요. MSF 그거도 뭐 주창자랑 뭐 정책의 창을 통해서 그 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이 딱 되는 건데 이게 뭐 쓰레기통 모형이랑 다중흐름 모형이랑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다중흐름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가 이걸 딱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창을 통해서 정책의 창을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된 거고 그리고 주창자로서는 뭐 물론 그걸 말한 김대중 정부나 아니면은 공사 측이나 그런 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막 쓰레기통 모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중흐름 모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중흐름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하면 될것 같네요. 저는 윤창호과 생각했는데 쓰레기통 모형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룬 법인데요. 이번에 고등학생 20살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내가지고 사고가 너무 크게 났잖아요. 한 명 죽고 났어요. 뉴스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극적 사건으로 연결지어서 쓰레기통 모형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거는 저도 주 52시간인데로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저는 점증 모형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잘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정할까요? 아니면 좀 저희끼리 얘기해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네네.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아. 얘기하는 게 각자 1순위를 한 번씩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저부터 뭐 하면 좋을지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도 왠지 좀 점증 모형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좀 쓰레기통 모형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무래도 좀 차별화되는 게 좋으니까요. 점증 모형보다는 쓰레기통 모형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쓰레기통 모형이 딱 뭔가 발표하려고 하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점증 모형이 뭐 단계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점증 모형 그 주 52시간제 그게 좀 많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점증 모형 주 52시간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일단 PPT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분량을 어느 정도 때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솔직히 옛날 정책보다는 그래도 지금 좀 이슈화되는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로기준법이나 주 52시간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점증 아까부터 52시간 계속 나오는데 듣다 보니까 좀 점증 모형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주 52시간이고 점증 모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점증 모형이었잖아요. 주 52시간 말고도 아까 보니까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급여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근데 주제는 이거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섞어서 하나만 해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섞어서 해도 되고. 좀 비슷한 유형끼리 아까 비교. 최저임금 같은 것도 좀 근무제랑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따라 하느냐에 하는 거랑 따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 52시간제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점증 모형이랑 섞어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딱 한 정책만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다른 조원들이 다 점정주의를 한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좋은 정도는. 그래서 점정주의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쓰레기통 모형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 정책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초점을 쓰레기통 모형을 한다고 하고 그 쓰레기통 모형 안에서 이 쓰레기통 모형이 적용된 정책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뭐 조사 한번 이렇게 하시는 정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이 점증 모형이랑 쓰레기통 모형 둘 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근데 제 안 되는 건 생각에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보다는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쓰레기통 하나만 하면 좀 딸리긴 하니까 쓰레기통 할 것 같으면은 쓰레기통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 좀 더 초점 맞춰서 더 조사해봤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같이 하기는 뭔가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분량 떼우기 식으로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뭔가 이렇게 저희랑 직접 맞닿아 있는 사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52시간이나 윤창호법이나 너무 사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나이 또래랑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사례 말씀드리기 좋고 엄밀하게 좋다고 생각해요. 설명하기는 확실히 쓰레기통 모형이 설명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양이 좀 적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52시간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점증 모형이 다른 조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니면 쓰레기통 모형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례를 여러 개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점증 모형 할 것 같으면 52시간 모형 하는 게 맞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좁혀가지고 다시 한번 그냥 빠르게 그냥 한번 진행할까 해서 점증 그냥 할지 아니면 쓰레기통 모형에서 사례로 나눌지. 점증이 너무 많던데. 그거는 그러면 다수를 하는 게 제일 나중에 투표를 해서 잘 되실 듯. 정할까요 이제? 52시간인지 52시간 손 들어봅시다. 52시간 선거. 저는 아니 저는 아직도 못 잡았어. 잠깐만. 지금 쓰레기통 모형이랑 52시간 비교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정책이 몇 개,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지 좀 그거는 만약에 생각을 그거는 해봐야 결정되고 이제 찾아가야 그래서 일단 합시다 이제 진짜. 나는 정했어. 쓰레기통 모형 하면 얼마 전에 그 산불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소방 국가직. 국가직 국가직이랑 헬기 그것도 예, 예. 있고요. 괜찮다. 근데 그거 근데 그거 교수님이 아니, 한번 진행 중- 하셨던 진행 거예요. 중이지. 진행이지.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수업 시간에 너무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뭔지 또 영어로 설명하잖아. 수업을 잘 들었다면 좀 그런 어필, 어필하고 어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할 때 아, 근데 저번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둘 다 괜찮아가지고 일단
할까요? 진짜? 네, 일단 정해서 봅시다. 그러면 52시간제 성 들어봅시다. 저도 52시간. 먼저 얘기하셨네. 근데 진짜 지금 진짜 편한 거. 근데 둘 다 괜찮은 의견이니까 둘 중에 조금 더 나은 게 맞다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 네. 자 그럼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쓰레기통 모형으로 정하고. 그러면 조사를 그 주제는 일단 쓰레기통 모형에서 그것도 괜찮아. 사례를 이렇게 펼쳐 나가는 식으로 네. 가면 그럼 사례도 한 3-4개는 필요하겠네요. 영상을 하나 더 찍어야 되죠. 맞다. 영상을 찍은 거 하나. 잠깐만 이제 여기서 역할 정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만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네. 네. 아 네. 그렇게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